자, 오랜만에 학교에서 한번 찍어봅니다. 아침 먹는 얘기를 이제 했었고, 그 슈어프의 이제 지금 오늘 하루에 전반부까지도 안 되는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슈어프의 일종의 처세술이랄까, 생존 전략이랄까, 이런 거가 두드러집니다. 포기와 타협도 빠르고, 그렇다고 해서 부이노프스키처럼 쓸데없이 발끈하는 일도 없고,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자존감은 이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컨대 이제 페츠코프 같은 사람인데 제자리가 담배를 피우니까 되게 얻어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막 비굴하게 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또 제자리가 당신도 한번 펴보시오 하고 이렇게 선의를 베풀면은 또 그거를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사소하지만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에 있어서도 양날의 칼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떠오르는 그런 자기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이란 양끝이 있는 막대기와 같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할 때는 신경을 쓰고 당국을 위해서 할 때는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실리적인 목적에서 보면은 반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을 위해서 할 때는 대충 하고 당국을 위해서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승진도 하고 뭐 있죠. 보상도 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 슈오프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의협심, 정직함, 이제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거죠. 어쩌면 이런 원칙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두 번째 성스러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게 점심인데 그것도 풀죽이나 멀건 보리죽이 아니라 나달도 섞여 있고 제법 뻑뻑한 귀리죽입니다. 이건 어릴 때는 말에게나 주던 건데 자기가 지금 이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먹는 묘사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순간은 오롯이 먹는 데만 집중하고 해야 했고, 이 카샤는 죽이거든요. 얇은 층은 밑바닥부터 싹싹 긁고 조심스럽게 입속에 넣은 다음 혀로 반죽해야 됐다. 그러니까 혀로 이렇게 짓이겨야 됐다. 이런 식으로. 슈오프는 쭉 묘사를 하다가 또 카샤를 다 먹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읽지는 않겠고요. 지금 그 논문을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점심 장면에서는 아침 장면에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거기에는 없었던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그게 바로 분배의 문제입니다. 여분의 죽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타온 거는 슈오프지만 슈오프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먹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여분의 죽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정하는 거는 또 부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블로가 하나는 슈오프가 먹고 하나는 제자리가 먹어라, 이렇게 이제 몫을 배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을 하면 밑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직이 흔들리지 않아요. 슈오프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몫을 먹은 다음에 제자리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그 관리사무소로 가는데, 현장 사무소인데 여기는 따뜻한 통나무 집인 걸로 묘사됩니다. 근데 그 19세기 러시아 소설도 그렇지만 이런 막 그 저택이 있죠, 그죠? 저택이 있고 대도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다 대부분 다 다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별장이 있는데, 별장도 막 아주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큰 그런 저택은 아니지만 뭔가 갖춰진 그런 이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 농민들의 통나무 집들이 묘사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톨스토이의 전쟁과 병화에서 그 나타샤 집안이, 로스토프 백작 집안이 사냥을 갑니다. 사냥을 가는데, 옛날에 이게 귀족들의 취미잖아요. 취미인데 이 자기 땅인 거예요. 자기 영지 안에 이제 사냥터가 있는 거죠. 거기 뭐 토끼, 노루, 꿩 이런 것들을 잡고 하는데, 그게 사냥을 하루 만에 보통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묵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농민들의 오두막에서 자게 돼요. 그래서 귀족 작가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의 생활상이 보이고, 거기서 이제 제일 두드러지는 게 집인데, 통나무 집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뚜르게네프도 사냥꾼의 숙이라고, 이게 뚜르게네프의 출세작인데, 드바리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 드보르, 자기 그 마당 집이 있는 귀족이란 말이에요. 뚜르게네프가 거기도 이제 영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귀족이 이렇게 사냥을 하면서 농민들의 이제 생활상을 보고 기록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현실 참여적인 책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그런 소설도 있었고요. 그런데 보면 이제 이렇게 통나무집이 나와요. 근데 러시아의 통나무집을 저는 그냥 이제 러시아 문학 전공자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갈 만큼 유의미한 집의 형태고 이즈바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터키의 동굴집, 러시아의 이즈바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나무를 가지고 가공하지 않고 그냥 거의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만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딱히 땅도 파지 않고. 근데 이게 난방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는 외풍도 많이 막아주고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게 나와서 저가 되게 이게 인상적이었는데 들어가면은 아니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슈오프와 다른 죄수들이 지내는 곳은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슈오프가 이렇게 따뜻한 데는 정말 등만 붙여도 잠이 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오프의 이런 부러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여름에 시원한 곳에 있고 싶고 겨울에 따뜻한 곳에 있고 싶고 근데 이렇게 1차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해서 그거를 부러워하는 이 슈오프의 모습에서 수용소 안에도 정말 계급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합니다. 째자리가 여기서 뭐예요? 그리고 이제 째자리한테 죽을 건넨 다음에 째자리가 담배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 줘요. 그래서 오늘은 없네 하고 그냥 돌아서는데 돌아오는 길에 눈 덮인 그 길에서 줄칼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예. 꾸속 스탈너의 날제프기, 그러니까 이 스탈은 스탈린할 때 스탈인데요, 강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데 이제 그 조칼이니까 굉장히 쓸모가 있겠죠. 근데 요거 원래 들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런 위험한 물질을 반입 안 되는데 이거를 몰래 빨리 챙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점호할 때도 들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슈오프의 가장 큰 이제 획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저녁이 찾아옵니다. 이게 또한 이제 성스러운 이제 시간인데요. 그는 먹기 시작했다. 우선 한쪽 국물을 쭉 마시고 또 마셨다. 좋다. 바로 이 짧은 순간을 위해 제수는 사는 것이다. 아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건더기조차 없는 죽이지만은 이렇게 기뻐하고 낙천적이고 네. 진취적이고 관대하고 이제 이런 이제 인물이 되는 거죠. 이게 의식주 이 기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루할 정도로 여러분 강조를 하는데 이게 다행히 소설이 길지 않아서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고 읽다 보면 이런 디테일들에 몰입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활상들이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낯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가난이라는 걸 체험한 세대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더 아니실 테니까 그래서 묘사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자면 국그릇에 감자가 들어있는데 일단 크지도 않고 요만한 감자가 들어있고 그나마도 얼었어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한 거예요. 이런 건데도 이제 맛있다는 거죠. 생선도 살이 하나도 없고 앙상한 가시와 지느러미만 있어요. 근데 꼭꼭 씹어 먹는데 글쎄 칼슘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빵을 아껴둬요. 또 내일 먹어야겠다는 이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째자리를 보니까 또 소포를 받았네 이 양반이. 나는 저거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매의 눈이 돼가지고 쫙 이렇게 째자리가 뭐를 받았는지 소포로 바로 훑고 견적을 냅니다. 깔바싸 이거 소세지 햄 같은 거 연유 이거 이제 우유인데 좀 걸쭉한 거고요. 두툼한 훈제 생선 이거 생으로는 가져올 수 없으니까 훈제 생선, 돼지비계, 수하리 요거는 그 러스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식빵 같은 거 이렇게 딱딱하게 튀긴 거, 약간 다른 향기가 나는 과자들, 설탕 덩어리 2kg, 크림 이거는 저기 스메타나 같은 그런 거, 스메타나 그러니까는 플레인 요구르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걸련 그리고 이제 담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일일이 나열되는 것도 의미심장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여러분 뭡니까? 다 생필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탈린 치하의 그 냉전도 되게 심했고 스탈린이 워낙에 중공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필품들 이거는 굉장히 귀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비단 감옥 안이라서가 아니라 감옥 바깥 수용소 바깥 일반 그 러시아 시민들도 똑같고 그 잔재가 한 90년대까지 8, 90년대까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논문과가 84년도에 생겼는데 선배들이 이제 보통 90년대부터는 이제 러시아를 나가기 시작을 했나 보는데 이제 저는 조금 더 뒤에 나가게 되고요. 학번이 더 뒤고.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러시아에 갔던 선배들이 보통 다 얘기하는 게 그 당시 소비에트의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정치 체제가 바뀐다 해서 사람들의 성향이나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이런 거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막 볼펜, 그 다음에 뭐야, 지금 이거 마커펜인데 분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필기도 많이 하면 안 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다 하신 다음에는 꼼꼼하게 싸가지고 또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공책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제가 유학을 갔을 때도 2000년대에 유학을 갔는데도 교과서를 얘네들은 개인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배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초등생들 전부 교과서를 배부받고 있는데 그 소비에트 시스템에서는 교과서를 학생들로 하여금 돈 주고 사라고 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못된 일로 생각을 해요. 이 진짜 자본가들 착취,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사게 하다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배부를 해요. 그럼 그걸 또 반납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교과서가 되게 더러워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경공업 이쪽에 사람들 생필품 이런 건 이제 부족한 상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용소 안을 그리고 있지만 수용소 바깥도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점을 조금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째자리가 또 빵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서 도드라지는 게 지금 째자리는 소포를 많이 받으니까 이걸로 가지고 뇌물로도 쓰고, 그러니까 수용소 생활도 되게 편하고, 그러니까 그 현장 감독 이런 거 관리소 그런 데서 이제 앉아 있고, 그게 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못된 것 같지는 않게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한테 이런 막 선의를 많이 베푼단 말이에요. 결국 그 악행도 선행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 자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 게 여기 이게 소비에트 소설인데도 이 감옥안을 보면 또 그게 너무 잘 보여서 참 기분이 그렇고, 그 죄아벌을 제가 분석할 때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스비드리갈로프가 되게 돈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방탕하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소냐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고, 라스콜리니코프 유형 가는데 거기 경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하려면 그것도 또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돈이 필요해요. 선행도 악행도 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 그 원리도 여기 그 스탈린치아의 수용소 안이나 바깥이나 결국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슈오프가 줄카를 몰래 갖고 왔잖아요. 이거를 누가 고발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직의 법칙이니까. 그 다음에 슈오프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거를 고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밀고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기 이반 데니소비치 나 줄칼 좀 빌려주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용하게 이렇게 하거나, 심지어 뭐가 필요한데 뭐 헝겊을 깁는다고 그럼 내가 대신 해줄게 하고 이제 줄칼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일을 해주고, 또 그걸로 뇌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그 수당을 받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경제활동 같은 것도 사실은 수용소 바깥이나 이 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게 이 소설의 미덕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풀어갈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의식주 기본 삼시세끼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억압적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막 압축적으로 짜인 이 상황에서 되게 역설인데 노동이야말로 이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는 거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는데요. 노동하는 인간과 사회주의 유토피아. 그래서 슈오프를 비롯한 죄수들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거는 명백히 징벌의 일환이지만, 얘네들은 지금 잡혀와가지고 죄수로서 징역을 사는 거잖아요. 노역에 동원된 인력인데 그들이 존재감과 성취를 느끼는 것은 오직 노동을 통해서다 라는 대목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이제 얘들은 노동을 할 때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인간들의 공동체,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사회주의가 꿈꾸었던 진정한 유토피아라는 거고, 제가 이번 학기에 다루지 않는데 아마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번 놓고 싶은데, 플라토노프라는 작가였습니다. 이제 이 작가는 키워드가 유토피아예요. 사회주의 유토피아.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이론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본인이 또 노동자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또 이상에 치우치다 보니까는 시스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체제하고는. 그래서 또 핍박을 받게 되고, 소설도 되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제 커리큘럼으로 못 갖고 오는 거기도 한데, 단편을 읽어서는 진면목을 좀 못 느끼겠고 장편을 읽어줘야 되는데 어려워서 좀 그렇습니다. 자, 아침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가 아니어서 노동을 나간다. 27.5도입니다. 마이너스, 영하를 빼먹었네. 네, 마이너스 27.5도라서 나갑니다. 하지만 최악은 면했어요. 최악은 뭐냐면 사회주의 소도시인데 여기는 완전 허벌판에 서 있어요. 불도 지필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근데 반장이 할당을 잘 받아서 그쪽은 딴 팀이 나가고 우리는 중앙 난방 장치로 배정되게 됩니다. 여기는 불도 뗄 수가 있거든요.